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제강점기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아마 두 차례나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고 미국이나 영국, 서구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의 지식사회 한쪽에서도 한국 통치가 가혹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방적으로 무단정치로 한국을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했던 일본은 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경질하고 사이토 마코토를 제3대 총독에 임명을 합니다. 1919년 9월 3일 조선 총독으로 공식 부임한 사이토는 일본 경찰 제도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처우 개선과 시정을 쇄신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동화 정치를 시도했고요. 일명 문화 정치를 시도합니다. 이 문화 정치 때문에 그동안 막혀 있었던, 제한되어 있었던 서구의 사상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사이토가 내세운 문화 정치와 내선일체, 이런 동화 정책은 항구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으로 세계적 불안의 여파를 받아서 우리 조선 내부의 민심도 안정되지 못하였다. 불순한 조선인 등이 안팎으로 호응하여 불온한 행동을 일으키거나 혹은 폭탄을 던지거나 혹은 암살을 행하거나 혹은 각종의 폭행 협박을 기도하거나 혹은 언론 출판 집회 등에서 불온 사상을 선전하는 등 형세가 반드시 낙관적이지 않다. 조선 총독으로 부임할 때 강호규로부터 암살을 당할 뻔했던 사이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언급했던 이 불온 사상은 세계적 사조로 등장하고 있었던 사회주의와 그리고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볼셰비키 혁명, 바로 이 이후에 일본의 지식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바로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본을 굉장히 부흥하게 만듭니다. 영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독일에 대항했고요. 그래서 산동반도와 남태평양에 일본은 군대를 파견합니다. 독일이 패하면서 일본은 승전국이 됐고요. 그리고 전후 세계 질서를 재구축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덩달아 국제적인 지위도 높아집니다. 유럽에 일본의 상품들이 진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호황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이면도 경험하게 되는데 자본주의적 흥성은 가지고 왔지만 동시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고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빈민 문제, 노동 문제가 발생을 했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일본 사회의 큰 문제로 부상을 합니다. 천황 중심의 질서와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본 내에 정당이 만들어지거나 확정되었고요. 노동자 계급이 결성되고 성장이 됩니다. 신여성이 나타나는 등 메이지 시대와 다른 메이지 시대에 만들었던 국가주의적인 질서도 약화됩니다. 민중이나 인민, 빈곤자, 노동자, 여성들이 더 이상 국가의 일방적인 통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일본의 지식사회 한쪽에서 나옵니다. 세계적 대세와 나란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이 나왔고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 때문에 메이지 시대와 달리 일본은 정신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하게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대학 사회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일본 대학 사회를 열광시켰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급진주의자들과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자들까지 만들어냅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사회주의자 30여 명이 러시아 혁명의 성공을 축복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중지하라라고 하는 결의문을 러시아와 유럽 사회당 기관지에 보냈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이 볼셰비키 혁명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보낸 겁니다. 어찌됐든 러시아 혁명은 일본의 진보 지식인들과 급진적인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요. 일본 사회주의자들에게 일본도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러 공산주의 그룹이 나타났고요. 와사다 대학과 도쿄 대학에 또 이 사회주의 사상 연구회 등이 만들어집니다. 당시에 진보적인 젊은 지식인들에게 사회주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앞서 나가는 일로 여겨졌고요. 이들은 러시아의 혁명의 현실적인 내용이나 모습을 살펴보지 않은 채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됩니다. 도쿄에 약 600여 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사상은 이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요. 또 이들 중에서 바로 여기에 물들은 유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8 독립선언서에 나오는데 그 28 독립선언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국주의적인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러시아는 신국가 건설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도쿄의 유학생들도 러시아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본 사회, 대학 사회의 유행처럼 사회주의 사상이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볼셰비키 혁명이 한국 유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전해지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부추기지만 그거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1918년 1월 22일 볼셰비키가 러시아를 장악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러시아로 기화했던 김철은, 김고려, 오화목 이런 사람들이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 지부를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 러시아 고려공산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었고요. 그리고 고려공산당이라고 하는 약칭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하바롭스크의 이동희, 모스크바 대학의 그 박진순 이런 사람들도 그 한인 사회당을 결성을 합니다. 이동희를 추적을 해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동희는 볼셰비키 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요. 단지 독립운동에 러시아의 힘을 의존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동희가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1921년 1월 달에 이때쯤 이르면 이동희는 완전히 공산주의로 변해 있습니다. 그 한인사회당의 이름을 고려공산당으로 바꿨고요. 이 고려공산당 안에는 약 6,800여 명이 되는 당원들이 모입니다. 이동희는 그 장로교의 정치 제도를 만들었던 클락의 조사였고요. 승동 장로교회의 전도사였는데 어쨌든 기독교 전도사가 레닌의 촉망과 기대를 흠뻑 받은 공산주의자가 된 겁니다. 1921년은 모스크바에서 극동 피압박 민족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등 한국 사람 52명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이 볼셰비키 혁명에 감동을 받았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레닌을 통해서 한국을 독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요. 레닌의 입장에서도 한국인을 이렇게 우대했던 것은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서 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925년 4월 17일 날 서울 시내 황금정, 지금의 을지로에 있는 중국 음식점 아서원에서
조선공산당 창당식이 열립니다. 김재봉, 김찬, 조동호, 조봉암, 김약수, 박헌영 등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날 4월 18일 박헌영의 집에서 조선공산당 청년 조직인 고려공산청년회가 결성이 됩니다. 여기서 박헌영은 책임 비서가 되죠. 김재봉과 박헌영은 제1차 공산당 대회에서 타도 일본 제국주의, 조선민족해방 만세, 국제공산당 만세를 외치면서 반일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민족주의를 친일의 집단으로 왜곡시키고 오인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조선공산당은 1928년 일본의 강력한 검거 열풍과 또 코민테른이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소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활동은 지속되었고 이후에도 붕괴와 또 존속을 거듭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희는 아주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전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2년 그 강화보 진의대장에 부임했던 이동희는 강화 감리교회 전도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서울로 왕래를 하면서 이승만, 윤치호, 이상재, 김정식, 전덕기 등과도 교제를 나눕니다. 이동희는 교산교회, 강화의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교산교회를 세운 김상임의 아들 곧 감리교 전도사 김우재와 강화읍 교인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자신을 바치겠다라면서 그런 간증을 했던 인물입니다. 회개를 했고요. 술과 담배를 끊었고요. 그리고 옛 친구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내면의 죄과까지도 빌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심의 증거를 보였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도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한국 구원이라고 하는 명제가 그의 사명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화 보창학교를 설립했고요. 교장이 되었습니다. 함경도 성진에서 활동하면서 캐나다 장로교회 그리어슨을 찾아갔고요. 함경도 각 지방을 돌면서 기독교 전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전도 강연을 들었고요. 그의 헌신으로 함경도의 이원, 단천 등지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백오인 사건으로 그 황해도 무의도에서 3년간 유배되기도 했죠. 그런데 1919년이 지나면서 기독교 전도사였던 이동희가 독립을 우선하면서 공산주의자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앞세우면서 무신론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산주의도 기독교와 같은 루트, 곧 일본과 중국을 통해 들어옵니다. 또한 한국 역사의 시련기에 들어왔습니다. 양쪽 모두 유토피아를 내세웁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로 전향을 했고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 파급됐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동희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인물들이 기독교를 독립의 이데올로기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인간의 죄성, 구원, 은총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출발점과 목적, 그러한 영적 의식은 희박을 했습니다.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개인 굴욕의 영향은 박약해지고 국가 구원의 문제, 곧 한국 독립의 명제가 우선시되었습니다. 이동희를 비롯했던 바로 공산주의자가 됐던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본래성을 포기하고 유물론자로 전향한 이유입니다. 1922년 1월 7일 동아일보가 종교가여 거리로 나와라 라고 하는 논설을 내보냅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소외자, 그런 민중들과 함께하지 않고
찬성과 기도, 교회 예식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이 동아일보 기자들은 김익두의 신유 부흥회를 비판했고요. 김익두가 무식한 미망자요,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김익두가 하는 일을 미신이요, 신비주의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와 같이 개인의 구원과 치병과 같은 그런 류의 형태로 나가면 러시아나 중국에서처럼 강력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 뒤에는 이 언론계가 이것을 주도했는데 바로 이 언론계에 적지 않은 공산주의 기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아일보 영업부장인 홍진숙이 화요회 계열의 공산주의자였고요. 박헌영, 김다나, 임원근 이런 사람들이 또한 공산주의자였고요. 서범석, 손영극이 북풍의 일원이었고요. 홍명희, 홍진유, 조규섭, 조봉암이 화요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신일용, 김재봉, 홍남표, 배성룡, 이길용 이런 사람들이 모두 공산주의자들이었고요. 나중에 민족주의계로 전향을 하지만 김준현도 바로 ML당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개벽 등에서 활동을 한 거죠. 공산주의 기자들에게 기독교의 신비적인 요소는 좋은 빌미가 됐습니다. 또 이 공산주의 기자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을 때 적지 않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상해파 공산당 일원인 김명식이 있었습니다. 와사다 대학의 정치경제과 출신인 김명식은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국내 지부를 주도했는데요.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이 되었고요. 1922년부터 신생활을 창립하고 주필이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반기독교 운동을 주도하죠. 공산주의자들은 특별히 기독교를 배척하고 타파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사상적 이유만은 아니고요.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인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요. 공산주의자들의 타겟은 한국의 농민들이었는데 이 한국의 기독교회가 전국적으로 특별히 농촌의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적 미신이 사회 해방의 장애라고 주장을 했고요. 종교적 미신의 굴레로부터 모든 무산 대중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인 문화운동과 종교 배척 운동을 실행할 것이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호하게 투쟁을 해야 하고 종교적인 편견과 성직자들의 책략을 폭로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박헌영, 김다냐 등은 기독교가 민중을 마취시켜서 계급적으로 각성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비난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사상투쟁을 벌이자라고 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을 펼칩니다.